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숨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우리 주방을 약방으로 만드는 도라지, 배, 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덕분에 묵골청을 담가봤더니 기침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들이부어도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멍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먹었던 어떤 음식들이 사실은 기관지 염증에 기름을 붓고 심지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진 원장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보다 더 중요한 음식궁합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비염을 잠재우는 식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 그 경고의 문을 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길가에 노랗게 떨어져 있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은행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은행을 해소와 천식에 좋은 약재로 여겨왔고 지금도 일부러 불에 구워서 하루 몇 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고소하고 쫀득한 맛은 별미 중에 별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약 그 고소한 은행 속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청산가리와 같은 독성이 숨어 있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은행을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정의학과 이현우 원장은 은행을 두 얼굴을 가진 식재료라고 표현하며 그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은행 속에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 두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안배당체 또는 아미그달린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살구시나 덜 익은 매실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물질 자체가 직접적인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소화효소와 만나게 되면 시안화수소라는 맹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청산가리라고 부르는 그 독극물의 주성분이지요. 물론 은행 한두 알을 먹는다고 해서 이 시안화수소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몸이 소량의 독은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 시안화수소는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은행을 불에 굽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날아가거나 파괴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행은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독성 물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은행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메칠피리독신, 줄여서 MPN이라고도 불리는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어렵지요. 이 메칠피리독신은 우리 뇌의 활동에 필수적인 비타민, 특히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비타민이 꼭 필요한데 메칠피리독신이 그 길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경련이나 발작,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은 열을 가해도 거의 파괴되지 않고 은행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을 아무리 팔팔 끓이고 노릇노릇하게 굽는다고 해도 이 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김성진 원장은 은행 중독 증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행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보통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지럼증이나 복통, 구토, 설사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처럼 몸의 해독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단 몇 알만으로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은행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쓰여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핵심은 바로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을 약으로 쓰는 것이지 음식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기억하셔야 할 은행을 안전하게 먹는 황금 법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은 절대 날 것으로 먹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익혀서 정해진 양만 먹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안전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0알 이내, 그리고 어린이는 하루 2~3알을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양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은행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독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진 식재료라는 점을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고인 은행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거의 매일 밥상 위에서 염증을 키우고 있는 두 번째 주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은행처럼 한 번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기관지를 병들게 하는 아주 은밀한 공격수들입니다. 이 공격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이비인후과 김성진 원장은 모든 호흡기 질환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만성 염증과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폐렴, 이름 끝에 염자가 붙는 이 모든 질환의 시작이 바로 이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긴 작은 화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먹는 것은 마치 그 불길 속에 불쏘시개를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염증의 불길을 키우는 첫 번째 불쏘시개는 바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바삭한 튀김,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노릇노릇한 전, 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는 우리의 입을 참 즐겁게 하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의 대가는 아주 가혹합니다.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아주 나쁜 물질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외부에서 침입한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을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불필요한 전투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온몸이 서서히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얇고 예민한 기관지, 점막은 이러한 염증 공격에 아주 취약하여 쉽게 붉게 붓고 손상되며 작은 자극에도 기침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관지에 작은 불씨가 있는 분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은 그 불씨 위에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불쏘시개는 바로 설탕입니다. 달콤한 빵이나 떡, 과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달달한 믹스커피까지. 설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만 우리 기관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적 중에 하나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와 혈액 속 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이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신호탄을 펑펑 쏘아 올립니다.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라 하는 비상경보를 울리는 셈이죠. 또한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는 백혈구, 즉 우리 몸의 군인들의 전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힘껏 싸워야 할 군인들이 설탕 때문에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하게 되는 것이죠. 김성진 원장은 감기에 한번 걸려도 유독 잘 낫지 않고 기침이 몇 주씩 가면서 기관지염으로 쉽게 넘어가는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단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지적합니다. 염증의 불길은 키우고 그 불을 꺼야 할 아군인 면역력은 약화시키니 우리 기관지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활력을 얻기 위해 커피나 녹차를 즐겨 드시지요. 적당량의 카페인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순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기관지 점막은 외부의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폐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촉촉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 점액이 바로 1차 방어선인 셈이죠. 하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촉촉했던 보호막이 끈적하게 말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래가 더욱 진해져서 뱉어내기 힘들어지고 외부의 나쁜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촉촉한 보호막이 말라비틀어진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끓을 때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도라지차를 드시는 것이 100번 옳은 선택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기관지의 염증에 불을 지피고 달콤한 설탕은 염증과 싸울 우리 편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며 카페인은 우리 기관지의 촉촉한 보호막을 사막처럼 말려버립니다. 이제 왜 이 세 가지가 최악의 음식인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이제 몸속 염증의 주범들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폭병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처럼 그 자체가 몸 안에서 염증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기침과 가래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우리 기관지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폭병은 바로 차가운 물입니다. 목이 칼칼하고 열이 오를 때 많은 분들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인 시원함이 목의 열감을 가라앉혀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기관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지는 아주 섬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들어오면 이 기관지 근육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경직되고 수축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 김성진 원장은 이 현상을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에 나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콜록하고 마른 기침이 터져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바로 그 현상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기관지가 갑작스러운 차가운 공기에 놀라 움츠러들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이나 음료도 우리 목 안에서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예민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 한번 시작된 기침이 멎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올 때는 우리 몸을 놀라게 하는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 기관지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견이 분분한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심할 때 우유를 마시면 가래가 더 많이 생긴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아이가 기침을 하면 일부러 우유를 주지 않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에서는 우유가 폐에서 직접적으로 가래의 생성량을 늘린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즉, 우유를 마신다고 해서 없던 가래가 갑자기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유를 마시면 가래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이현우 원장은 이것을 인식의 문제와 물성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우유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차와는 달리 지방과 단백질이 물에 섞여 있는 액체, 즉 유아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성분들이 입 안과 목구멍에 얇은 막을 형성하며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원래 목에 있던 소량의 침이나 가래가 이 우유의 막과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묽었던 점액이 우유와 섞이면서 훨씬 더 진하고 끈적하고 양도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래의 양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가래의 질감과 농도가 변해서 우리 뇌가 가래가 더 심해졌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가래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입안에 남아있는 가래의 느낌을 더 불편하고 끈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르신께서 가래 때문에 이미 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굳이 우유를 마셔서 그 불쾌한 느낌을 더할 필요는 없겠지요. 특히 차가운 우유는 앞서 말씀드린 냉수의 자극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침과 가래가 심한 동안에는 잠시 멀리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유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이 많이 든 빵처럼 부드럽고 진한 유제품들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자극 요인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2편 영상의 마지막 순서이자 특별 코너로 아주 많은 어르신들을 사계절 내내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손님, 바로 비염을 다스리는 식사법에 대해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 가래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맑은 콧물,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재채기, 그리고 머리까지 띵하게 만드는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바로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지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어도 그때뿐,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지는 이 비염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는 이 비염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정의학과 이현우 원장은 비염이야말로 식습관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균형을 잃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처럼 사실은 우리 몸에 무해한 물질이 코로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체계가 이것을 아주 위험한 침입자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 전쟁 과정에서 면역 세포들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바로 이 히스타민이 코 속 혈관을 팽창시켜 코를 꽉 막히게 만들고 점액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콧물이 줄줄 흐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비염을 음식으로 다스리는 핵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히스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나 면역계를 더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비염에 좋은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아주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염증이라는 전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환절기에 따뜻한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코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특히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천연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합니다. 즉, 염증의 신호탄인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케르세틴 성분은 우리가 보통 먹는 하얀 속살보다 잘 먹지 않고 버리는 껍질 부분에 무려 수십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물이나 육수를 내실 때 깨끗하게 씻은 양파를 껍질째 넣어 끓여 드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케르세틴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된장, 청국장과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김성진 원장은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반드시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바로 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균형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된장, 청국장, 그리고 잘 익은 김치 속에 들어있는 좋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 체계가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비염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자체입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오래 숙성시킨 치즈,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통조림, 그리고 토마토와 시금치 같은 일부 채소에는 의외로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몸에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되어 힘든데 음식으로 히스타민을 또 부어주는 셈이니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둘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차가운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찬물, 냉음료 등은 코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예민한 체질의 경우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나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장내에서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계를 자극하여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밀가루 음식이나 우유를 먹었을 때 유독 코가 더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한동안 섭취를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비염을 다스리는 식사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비염 관리는 결국 내 몸의 염증과 면역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잘 기억하셔서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서부터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비염 관리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편 영상에서는 약인 줄 알았던 은행의 무서운 독성부터 우리 몸의 염증에 기름을 붓는 튀김과 설탕,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우유와 찬물의 자극까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들을 배웠다면 오늘 2편에서는 그 보약의 효과를 헛되게 만드는 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결국 건강한 호흡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멀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 저희 지식생활이 김성진 원장, 이 지혜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숨 편한 매일을 지식생활이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